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야당이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위법적인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여야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서 민생 법안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 제2요구권 행사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고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을 야당이 강행하고 있다.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생 법안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민생 법안,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진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이것을 또 제의 요구하게까지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뭐냐 이걸 묻는 지금 대변인의 발표 아니었겠습니까?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25만 원이 갖고 있는 25만 원 지원법이 갖고 있는 어떤 재정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에도 국회가 그것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 이게 하나가 있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와 이 노동자 간의 범위를 너무 넓혀서 상시 노사분규가 가능하고 또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대처할 만한 수단이 현저히 적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의무다, 또 책임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2요구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방금 이제 그 25만 원 지원법과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러면 저희가 뭔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뭐냐면 대통령은 거부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민생을 안 챙기시나?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또 해서 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챙길 마음이 없으신 건지 25만 원 지원법이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걸 추진해서 보내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선별적이든 최소한 차상위층이든 간에 민생에 대해서 좀 도와주자라는 부분들 최근에 한동훈 대표도 25만 원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냥 어떤 거부권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좀 더 어떤 대안이 없는지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할 정도니 결국에는 민생의 필요성이 여당 대표보다 못한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슬픈 일이에요.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다소 기업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그겁니다. 최근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어떤 분입니까?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런 분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혀놨으면 최소한의 방어장치로 노란봉투법 정도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가지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통령께서는 민생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시구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대표를 겨냥해서 열흘 내에 자체 특검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앞서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2차례 폐기된 이후에 세 번째 특검법안을 내놨습니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열흘 안에 내놔라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될지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후보 시절에 후보 캠프에서 한번 단독 보도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의 제3자 추천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문자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당시에 박찬대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더 강한 특검을 내겠다고 한 상황이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선 아무리 전 대표라도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3자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건 상충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연임이 되면 이거는 3자 특검을 받겠구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한 특검을 내기 전에의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에서의 있었던 그 메시지고 네. 이미 강한 특검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8일 이후면 이재명 사실상 대표의 이 이기차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재명 캠프에서 말한 대로 그 한동훈 대표의 3자 이 추천 특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의 어떤 전략적인 단계적 포석이다. 좀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왜 3자 추천안을 받겠다라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새로 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캠프에서 얘기한 방향대로 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단계적 포석이라면 글쎄요,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새 대표로서 정말 이것을 종지부를 찍어줘야 하는 얘기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아마 그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향후에 지속되는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받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안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제3자 추천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적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당내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얘기가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물론 그 내용에는 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일단은 절차를 밟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처음부터 밝혔듯이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저희가 발의를 하는 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세 번째 발의하면서 내용을 구명로비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제3자는 변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내용에도 그렇다면 민주당이 뺄 리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또 불거지고 있는 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도 수사 범위에 넣어서 여야 공히 균등하게 수사 범위를 그럼 맞춰보고 추천을 하는 것은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은 제3자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당내 의견을 모아가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되고 나서 최병 특검 부분은 국민과 당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스탠스는 슬금슬금 뒷공문에 치는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뭐 아직은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 이제 또 민주당에서 이거를 3자 특검 본인의 한 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니 그럼 갑자기 제보 공작 부분도 좀 넣어서 하겠다.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 그 원내대표인 박찬대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 받겠으니 액션을 좀 취해달라. 진정성은 뭘로 취하냐? 법안 발의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거기 안에 무슨 제보 공작을 담든 무엇을 담든 가지고 오시면 서로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협치할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그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뭐 당내 의견을 듣고 제보 공작을 하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그런 평가를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은 본인이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그걸로 본인이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더 이상 뭐 말 보탤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 이런 의견을 밝혔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야가 이 해병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한동훈 대표의 숙제는 최병 특검의 추진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내용의 문제는 이미 민주당에서 바뀌었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아, 한동훈 대표도 용산에 겁을 먹었구나, 용산의 눈치를 보는구나 라고 평가를 받아서 본인 정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 바라는 거는 100번 양보해서 3자 특검 맞득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최병 특검에 대한 추진이 중요하니 이 부분을 하루빨리라도 빨리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최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조금 논의를 하는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대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뭔가 여야 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 출범하는 걸 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그동안 계속 미루고 이 제3자 추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세 번째 특검까지 발의하면서 정부에다가 받을 수 없는 안만 냈었는데 민주당도 이제 어느 정도는 국민 여론을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입법 발의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제3자 추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을 보여달라, 내면 되지 않느냐 안을.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법안을 내더라도 통과까지 가는 길에 민주당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냥 내서 어차피 부결될 거를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3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수사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더 센 걸 냈단 말입니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최상병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검증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까지 막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최근에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할 거면 그럼 여기까지 하자. 민주당에서 거기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그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제3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네.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을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광복절이 친일 부활절이 됐다.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공식 경축식에 불참한 것 공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저해한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조선총독부 치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먼저 일단 오늘 계속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내놓고 있는 비판 메시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비판하실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야당은 언제나 여당, 정부 이 행태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비판하는 수위가 있고요. 그 비판할 때 쓰는 단어의 질과 격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총독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지금 대통령실이 조선총독부와 동일시할 정도의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은 어느 국민도 여기에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정치인, 그 발언을 하는 분이 본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광복절 기념식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논의가 너무 격화돼서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도 여야가 공히 머리를 맞다고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학문적인 해석으로 남아야 될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 영역에 끌고 와서 이렇게 또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닌가. 여야 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머지의 이
임기 동안을 역사 전쟁, 이념 전쟁을 하실 생각인가 싶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이 경제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번 파장이 있었죠. 그리고 한번 주워 담은 적이 있는데 그 이념이 이 지금 말하는 역사의 어떤 지금 광복절 기념식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념 전쟁 하겠다. 대한민국의 오롯이 국민들한테 녹아내린 역사의식 자체를요, 다 분리를 해서 보수의 역사가 따로 있고 진보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지금 갈라치기의 어떤 이념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든 아니든 간에 뉴라이트의 어떤 논란이 있는 분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이종찬 광복회장 등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을 왜 이렇게 인사를 고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사 역사와 관련된 분들의 기관장들이 다 뉴라이트 계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재단, 그다음에 진실화의 위원장, 그다음에 신원식 지금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뭐 너무 많이 뭐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 15개 기관의 뉴라이트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라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광복절 기념사에 있어서의 여야의 갈등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의 건국정 논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뉴라이트의 교과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시도, 물론 철회는 했지만요. 이 실패했던 뉴라이트의 역사에 대한 어떤 안착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 진보 진영에서도 광복절 기념식을 가지고 지금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좋은 가문은 뭡니까?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를 잘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랫동안 가문을 지나오면서 그걸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갑작스레 잘 써왔던 역사 자체를 한순간에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러게 되면 민생은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최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현희 의원 제명안을 내놨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맞불 성격으로 송석준 의원 제명안을 내놨는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현희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했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발언이 좀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고인의 명예를 매도하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전 의원의 청문회 발언부터 해명까지 윤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의원이 전직 권익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권익위 국장이셨던 분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권익위원장이 아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뭐 다른 저희 당 의원분과 옥신각신하는 네. 가운데 감정이 좀 격앙돼서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전 썼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 아니고 유감은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차지 않아서 하는 거니까 적절한 사과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국회 안에서 적어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러한 수위 높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양당 공이 나오지 않기를 그런 국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뭐 여야 정치인 모두 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발언 자체가 국민들의 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현희 의원이 얘기했던 어떤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 앞에서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연들과 통탄함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거는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좀 뭐 정말 시원하게 들었을까요? 저는 시원한 단어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의 아니게 전당대회에 뭐 이게 영향이 미쳤냐 안 미쳤냐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 있지만 전당대회가 다 마치고 나면 또 지금 사과하게 되면 전당대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감 표명과 사과는 하시는 게 훨씬 더 전현희 의원답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전현희 의원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다 보니까 또 이번 주 전당대회 초정 결과가 또 나오는 수순이 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실제 이 발언이 최고위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의도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쭉 살펴봤는데 송석준 의원과의 어떤 좀 그 실랑이 끝에 또 송석준 의원이 좀 도발한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각본대로 한 건 아니다. 다만 하고 나니 이 부분들이 이 당내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나름 호응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전 의원이 그동안의 어떤 뭐 두각을 나타낼 만한 메시지나 태도를 못 보여줬다면 이번에 어떤 나중에 보면 안에서 끌어오는 진정성이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선거에는 나름대로 플러스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전현희 의원이 저 발언을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득표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발언으로 표를 얻는다? 그러면 이 발언을 좋게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당원 또는 지지자라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발언은 그냥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고 뜻은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전현희 의원 본인도 다시 그 단어를 안 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극단적인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본인이 어떤 당직을 얻는데 정치적 지위를 쌓는데 이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말에 마무리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당대표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에서 압도적인 지금 득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되는 것은 좀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더해서 지난 광복절을 맞아서 복권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경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 얘기가 좀 전해진 지는 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그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를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2월까지 지금 영국과 독일에서 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복권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지명직 최고를 한다고 달려와서 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들을 그냥 던진 것 같아요. 네. 뭐 당내에서도 검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복권 이후에 입장문에도 밝혔지만 본인의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송구하고 국민들한테